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전 구름도 쉬어넘는다는 깊은 산골 능소골 마을에 밤마다 등불을 켜는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는 이 마을은 저녁밥을 먹고 나면 온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하기 그지없었는데 유독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민씨, 부인의 집 대문 앞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꺼지지 않는 청사초롱 불빛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어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지만 그 속에 담긴 절절한 사연을 알기에 누구 하나 섣불리 불을 끄라 말하지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민씨 부인은 본래 인품이 곱고 행실이 바르기로 소문난 양반가의 규수였으나 시집 온 지 3년 만에 남편인 김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후 홀로 집을 지키게 된 처지였습니다. 김선비는 떠나면서 꼭 장원급제를 하여 금에 환양하겠노라 굳게 약속하고 집을 나섰지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흐르도록 소식 한 장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않았으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가 산적을 만났거나 호랑이에게 변을 당했을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민씨 부인은 남편의 시신을 눈으로 확인하지 전에는 결코 상복을 입을 수 없다며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무사 귀환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민씨 부인의 하루는 언제나 대문 앞을 쓰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남편이 언제 돌아오더라도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마당을 밟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빗자루질하는 소리가 사그락사그락 새벽 공기를 가르면 지나가던 마을 안악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야 아침이 밝았음을 알 정도였으니 그녀의 정성이 얼마나 지독하고 한결같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은 마당을 쓴 뒤에는 텃밭을 가꾸고 누에를 치며 집안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갔는데 혼자 사는 여인네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곳곳이 정갈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사랑채에 먼지가 쌓일세라 매일 닦고 또 닦아 마치 주인이 잠시 마실 나간 집처럼 윤기가 흘렀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민씨 부인의 손길은 더욱 분주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밤새 대문 앞을 밝힐 등불을 손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심지가 너무 짧아 불꽃이 약해지지는 않을지 꼼꼼히 살피는 그녀의 눈매는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 조심스럽고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혹여나 바람이 세게 불어 불이 꺼질까 염려하여 한지로 만든 등을 덧씌우고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처마 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등을 매달았는데 그 붉고 푸른 빛은 캄캄한 산골 마을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눈동자처럼 어둠을 응시하며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제 그만 포기하고 제 살 길을 찾으라고 넌지시 권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민씨 부인은 온화하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떠나던 날 아침 대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남편의 얼굴이 어제 본 듯 선명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입었던 도포자락의 냄새와 따뜻했던 손길을 기억하는 한 그녀에게 남편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잠시 길을 잃어 늦어지는 나그네일 뿐이었고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이 돌아와 텅 빈 집을 보며 실망할까봐 잠시도 집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민씨 부인을 곁에서 지켜보는 이는 친정에서부터 데려온 늙은 머슴 박 노인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는 굽은 허리로 마당을 오가며 꽝감을 해오고 물을 길어다 주며 부인의 손발이 되어주었습니다. 박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민씨 부인을 업어 키우다시피 했기에 그녀의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속으로는 이제 그만 서방님을 놓아드려야 할 텐데 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겉으로는 묵묵히 등불의 기름을 채워주며 그녀의 기다림을 지켜주었습니다. 박 노인은 가끔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안방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곤 했는데 그 한숨 속에는 주인 아씨에 대한 연민과 돌아오지 않는 주인 양반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해져 문풍지를 떨게 만드는 어느 날 밤 민씨 부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대문 앞에 등을 내걸고 안방에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짓고 있는 옷은
남편이 돌아오면 입을 솜누비 두루마기였는데 해마다 계절에 맞춰 옷을 짓고 또 지어 장롱 속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새 옷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바늘 한 땀 한 땀에 그리움을 담고 실 한 올 한 올의 기다림을 엮어 만드는 그 옷들은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을 만큼 솜씨가 빼어났지만 정작 그 옷을 입어야 할 사람은 10년째 소식이 없으니 그 옷들은 그저 장롱 속 어둠을 지키는 허무한 기다림의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호롱불 소리와 사각사각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소리만이 가득했고 가끔씩 뒷산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정적을 깰 뿐이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바느질하다가 문득 바깥 기척에 귀를 기울이곤 했는데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나 마른 낙엽이 구르는 소리라도 들리면 혹시나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아닐까 하여 하던 일을 멈추고 방문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차가운 어둠과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만 있을 뿐 기다리는 님은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씁쓸한 표정으로 다시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꿈속에서 남편이 돌아와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꿈을 꾸기도 했는데 꿈속의 남편은 10년 전 모습 그대로 젊고 건강한 얼굴로 그녀를 안아주며 부인 내가 너무 늦었소라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난 아침이면 민씨 부인은 베개짓이 흠뻑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도 혹시 이것이 남편이 돌아올 징조가 아닐까 하는 부질없는 희망을 품고 더욱 정성껏 등불을 닫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희망은 고통을 길게 만들 뿐이라지만 그녀에게 희망은 숨을 쉬게 하는 유일한 끈이었기에 그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민씨 부인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곤 했는데 아무리 열려라 해도 청산과부로 늙어가는 게 무슨 복이라고 저리 미련을 못 버리는지 원하고 혀를 차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않겠나 하고 두둔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마음속으로는 10년 동안 소식 없는 사람이 살아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민씨 부인이 늙어 죽을 때까지 저 등불을 끄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서글프게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장터에 나갔다가 혹시라도 주인 양반에 대한 소문을 들을까 하여 보찜 장수들이나 떠돌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곤 했지만 들려오는 것은 한양 가는 길목의 산세가 험해졌다거나 도적대가 극성을 부린다는 흉흉한 소문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초롱초롱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민씨. 부인 앞에서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아무 소식도 없습디다 하고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다가 이내 담담하게 가라앉는 것을 보는 것이 박 노인에게는 가장 큰 고역이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산천초목이 붉게 물드는가 싶더니 어느새 찬서리가 내리고 겨울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능소골의 겨울은 유독 매섭기로 유명해서 눈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허리춤까지 쌓여 마을이 고립되기 일쑤였고 짐승들도 먹이를 찾아 마을까지 내려오곤 했습니다. 민씨 부인은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횟감을 넉넉히 들여놓고 김장을 담그며 겨우살이 준비를 서둘렀는데 이 또한 남편이 추운 겨울날 불쑥 찾아왔을 때 따뜻한 아랫목과 든든한 밥상을 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씨 부인은 대문 앞에 걸린 등불에 심지를 돋우며 유난히 붉게 타오르는 불꽃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거세게 불어 불빛이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신기하게도 꺼질 듯 하면서도 다시 살아나 끈질기게 타오르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처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손을 호호 불어가며 등불 주위의 틈새를 꼼꼼히 막아주었고 서방님, 이 불빛을 보고 길 잃지 말고 찾아오세요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졌지만 그 간절함만은 어둠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집은 불을 끄고 잠이 들었지만 민씨 부인의 방 창호지 문에는 바느질하는 여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옛 옷을 꺼내 품에 안아보기도 하고 낡은 책들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기도 하며 남편의 부재를 채우려 애썼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남편의 갓과 도포는 주인이 없어 색이 바래가고 있었지만 부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마치 주인이 있는 물건처럼 생기를 띠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물건들에게 말을 걸며 외로움을 달랬고, 물건들은 침묵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가끔은 너무나 사무치는 그리움에 바늘을 놓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느질감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살아만 계신다면 다리가 부러져 오셔도 좋고 눈이 멀어 오셔도 좋습니다. 그저 살아 숨쉬는 모습만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매일 밤 반복되었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민씨 부인은 원망조차 사치라 여기며 다시 눈물을 닦고 바늘을 잡았으니 그녀의 사랑은 기다림을 넘어선 신앙과도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사랑방에서 새끼를 꼬며 안채의 동정을 살피다가 안방의 불빛이 새벽닭이 울 때까지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씨,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하고 밖에서 나지막이 청하면 방 안에서는 예, 곧 잡니다. 노인장도 편히 주무세요. 하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그녀가 등불이 꺼질까봐 쪽잠을 자며 밤새 대문 앞을 오갈 것을 알고 있었기에 쉬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와 첫눈이 내리던 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길과 밭의 경계가 사라진 풍경 속에 민씨 부인의 청사 초록만이 붉은 점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굵어지자 부인은 우산을 받쳐 들고 나가 등 위에 쌓인 눈을 털어내며 불빛을 지켰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 홀로 선 붉은 등불은 마치 눈물방울처럼 애처롭고도 아름다웠는데 그 불빛은 멀리서 보면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손짓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씨 부인의 집 뒷마당에는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남편이 떠나던 해에 심은 것으로 두 사람이 재회를 약속한 징표이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매일 아침 매화나무를 쓰다듬으며 나무야, 너는 주인이 올 때까지 꿋꿋하게 자라다 오라고 말했고 나무는 그 말에 보답이라도 하듯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해마다 굵어졌습니다. 이제는 제법 큰 그늘을 들이우게 된 매화나무 가지 위에도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부인은 그 나무를 바라보며 지난 10년의 세월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를 듣고 지저대기 시작하면 민씨 부인은 혹여 남편이 오다가 짐승에게 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바람소리가 거칠어질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문틀이 삐거덕거리는 소리에도 놀라 몸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기다림은 사람의 피를 말린다고들 하지만 민씨 부인은 말라가는 피 대신 눈물로 몸을 채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씨 부인의 집은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 갇혀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그녀의 청춘도 등불의 기름처럼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능소골의 망부석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돌이 아니라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기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에 대한 믿음 하나로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있었을 뿐 그녀의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 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더니 기어이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치고는 너무나 요란하고 거센 비였는데 천둥 번개까지 동반하여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박노인은 한겨울에 웬 날벼락이냐며 투덜거렸지만 민씨 부인은 불현듯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려 바느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예감이 그녀를 휘감았고 대문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바람에 등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지만 기이하게도 불은 꺼지지 않고 더욱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저 멀리서 뚜벅뚜벅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습니다. 그것은 환청인지 실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민씨 부인의 심장은 10년 전 그날처럼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천둥 소리와 함께 대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밤공기를 갈랐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빗소리를 뚫고 들려온 그 목소리는 꿈에서도 잊지 못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민씨 부인은 숨이 팼을 듯한 충격에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산천을 뒤흔드는 밤, 민씨 부인은 빗물에 젖는 줄도 모르고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귓가에 울렸고 떨리는 손끝이 차가운 빗물에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빗장을 풀어 헤쳤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대문이 열리자 번쩍이는 번개 불빛 아래 삿갓을 눌러쓰고 도포자락을 펄럭이는 한 사내의 실루엣이 드러났는데 그 모습은 10년 전 과거를 보러 떠나던 날 뒷모습을 보였던 남편 김선비의 모습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는데 빗물이 눈을 가려 앞이 흐릿했지만 그 익숙한 체구와 분위기는 분명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서방님이 틀림없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삿갓 아래의 얼굴을 드러냈는데 비에 젖은 얼굴은 창백했지만 맑은 눈빛과 오뚝한 콧날은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부인, 내가 돌아왔소. 너무 늦어 미안하오. 그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부인의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고 부인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는 부인을 와락 끌어안았는데 그의 품은 비에 젖어 차가웠지만 부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안락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정말로 살아계셨군요. 저는 꿈인 줄만 알았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고 남편은 말없이 부인의 등을 토닥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때 사랑채에서 자고 있던 박노인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놀라 부시시한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서 빗속에 엉겨 붙어있는 두 그림자를 보고 도둑이 든 줄 알고 지팡이를 집어들고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박노인의 고함에 두 사람은 떨어졌고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자 박노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10년 전에 떠난 주인 양반 김선비였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아이고 나으리, 정말 나으리십니까? 귀신이 아니고 정말 사람이십니까? 하며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김선비는 박노인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자네도 많이 늙었구려. 내 없는 동안 집안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았네.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박노인은 주인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하며 엉엉 울었는데 주인의 손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져 순간 흠칫 놀랐지만 빗속에 오래 서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다가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자 서둘러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민씨 부인은 서둘러 마른 수건을 꺼내 남편의 물기를 닦아주고 아랫목에 불을 지피며 젖은 옷을 갈아입힐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호롱불 아래서 마주 앉은 김선비의 모습은 10년의 세월을 비껴간 듯 여전히 젊고 고운 얼굴을 하고 있어 민씨 부인의 늙어가는 얼굴과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어찌 일이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이렇게 할망구가 다 되었는데 하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김선비는 부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내 눈에는 예나 지금이나 부인이 가장 곱소. 고생만 시켜 면목이 없소. 라고 답하며 애틋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부인은 그 말 한마디에 지난 10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이 겪은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기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 큰 산사태를 만나 계곡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약초꾼의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을 잃은 채 그곳에서 약초를 캐며 살다가 얼마 전 우연히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기적처럼 기억이 되살아나 부랴부랴 고향으로 달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민씨 부인과 박노인은 하늘이 도우셨다며 연신 감탄했고 조상님의 음덕이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능소골 마을은 온통 김선비가 돌아왔다는 소문으로 들썩거렸습니다. 박노인이 새벽같이 마을로 내려가 동네방네 소식을 전했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민씨 부인의 집 굴뚝에서 모처럼 활기찬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에서 기웃거리며 정말 김선비가 살아왔단 말인가 1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씨 부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는데 쌀독에 아껴두었던 팹쌀을 꺼내 밥을 짓고 묵은지를 꺼내 찌개를 끓이니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가며 가슴이 콩닥거렸는데 마치 갓 시집 온 새색시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책을 읽는 신역을 하고 있던 김선비는 밥상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고 부인은 그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남편이 먹는 모습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들이 인사를 하러 마당으로 들어오자 김선비는 의관을 정지하고 마루로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선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10년 전 떠날 때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동네 촌장은 김선비의 손을 잡으며 살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네. 자네 처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는가 하며 덕담을 건넸지만 속으로는 사람이 늙지도 않고 어찌 저리 팽팽할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쁜 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없어 모두가 입을 모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마당 한 구석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씨 부인이 아끼던 늙은 삽살개 복실이가 김선비를 보자마자 털을 곤두세우고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실이는 평소 성질이 온순하여 낯선 사람에게도 꼬리를 치는 개였는데 유독 주인인 김선비를 향해서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민씨 부인이 복실아 왜 그러느냐, 주인님을 몰라보는 게냐 하며 야단을 쳤지만 개는 뒷걸음질치며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춘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김선비를 노려보았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개를 보며 짐짓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너무 오래 집을 비워 짐승도 나를 잊은 모양이오 하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을 쓸던 박노인은 순간적으로 김선비의 눈에서 번뜩이는 서늘한 살기를 보았고 그 눈빛이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짐승의 눈처럼 날카롭고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노인은 등골이 오싹해져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이내 자신의 눈이 노안이라 잘못 보았겠거니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내리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민씨 부인은 남편과 함께 안방에 자리를 펴고 앉았는데 10년 만에 맞이하는 부부의 밤이라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선비는 피곤하다며 일찍 불을 끄자고 재촉했고 부인이 불을 끄려 하자 황급히 말리며 등불은 그냥 두시오. 어두운 것은 실소라며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 어두운 곳에서도 책을 잘 읽던 남편이었기에 부인은 조금 의아했지만 오랜 기억 상실의 후유증이겠거니 생각하고 호롱불을 약하게 줄여놓았습니다. 박노인은 사랑방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낮에 본계의 반응과 김선비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뒤척거렸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는데 10년 전 김선비는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저는 버릇이 있었는데 오늘 본 김선비는 너무나 멀쩡하게 걸어다녔다는 사실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기억을 잃고 약초꾼으로 살면서 다리가 나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굳어진 걸음걸이가 그리 쉽게 고쳐질 리 없다는 생각이 들자 박노인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노인은 김선비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낮에는 주로 방 안에 머물며 바깥 출입을 꺼렸고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깨작거릴 뿐 김치나 나물 같은 채소 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씨 부인이 정성껏 끓여온 고깃국을 마실 때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는데 예전에 점잖고 예의 바르던 식사 예절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빈 그릇을 치우며 김선비의 소매 끝에 묻은 붉은 얼룩을 보았는데 그것이 국물 자국인지 피 자국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또한 김선비는 집안의 물건 위치를 잘 모르는 듯 했습니다. 헛간에 있는 농기구를 찾지 못해 박노인에게 묻는가 하면 화장실을 갈 때도 엉뚱한 방향으로 발길을 돌리다가 멈칫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노인이 나으리 뒷간은 저쪽 감나무 뒤편이 아닙니까?
하고 넌지시 물으면 김선비는 당황하며 아, 그렇지. 내 정신 좀 보게. 아직도 머리가 오락가락하는구려. 하며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주인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민씨 부인은 남편의 모든 서툰 행동을 기억 상실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안쓰러워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박노인은 마당 구석에서 싸늘하게 식어있는 닭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닭의 목에는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피가 모두 빨려나간 듯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족제비나 살과이의 소행이라 생각했지만 닭장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닭장 안이 아닌 마당 한가운데서 닭이 죽어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죽은 닭을 치우며 섬뜩한 기분을 느꼈고 문득 전날 밤 마당을 서성거리던 김선비의 그림자가 떠올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노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민씨 부인이 부엌에서 일하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씨, 제 말씀을 노여워 말고 들어주십시오. 나으리가 돌아오신 것은 천만다행이나 어딘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민씨 부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정색을 하며 박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상하다니요. 그게 무슨 망발입니까? 10년 만에 돌아와 아직 집안이 낯설어 그러는 분을 두고 부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오라. 복실이가 저리 짖는 것도 그렇고 식사하시는 모습이나 걸음걸이도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닭이 피가 빨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혹시 산에서 험한 것을 묻혀오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진심으로 주인을 걱정하는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박노인의 말을 듣고 잠시 흔들리는 듯 했으나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화를 냈습니다. 박노인, 내가 오랫동안 자네를 의지해왔기로써니 어찌 내 서방님을 의심하는 말을 입에 담는가. 10년이나 산속에서 고생하다 오신 분이네. 사람도 변하고 입맛도 변하는 것이 당연지사지.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게. 부인은 쌀을 씻던 바가지를 탕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돌아섰고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씨 부인은 남편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박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남편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자는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여 의심을 품었던 자신이 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든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기이하게 번들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인, 왜 안 자고 나를 그리 보시오? 부인은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닙니다. 그저 서방님 얼굴이 너무 고와서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김선비는 부인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 위에 얹으며 나는 이제 어디 가지 않소. 그러니 안심하고 주무시오.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는데 부인은 그 박동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느리고 묵직하게 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쿵, 쿵, 쿵. 마치 깊은 산속의 북소리처럼 느리게 울리는 심장 소리에 부인은 다시금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사랑방의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이상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웃 마을의 용한 스님을 찾아가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짐승은 못 속인다는데 복실이가 저리 무서워하는 걸 보면 보통 일은 아니야. 박노인은 중얼거리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밖에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대문 앞의 청사초롱은 여전히 위태롭게 흔들리며 마당에 기이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의 집은 겉으로는 잃어버린 가장을 되찾아 행복해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알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김선비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1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것인지, 그리고 그가 가져온 것은 진정한 행복인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밤바람 소리만이 흉흉하게 울리며 다가올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지 닷새가 지나자 민씨 부인의 집을 감싸던 환희와 감격의 기운은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알 수 없는 음산하고 습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는데
이상하게도 김선비가 머무는 사랑채 근처에만 가면 오싹한 한기가 느껴지고 머리가 지끈거린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민 씨 부인은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남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소문이라며 귀를 막았지만 그녀 자신도 밤마다 남편 곁에 누울 때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에 몸을 떨며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한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분다는 능소골이라지만 남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산 사람의 체온이라기보다는 마치 깊은 동굴 속 바위의 차가움과 닮아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식성 또한 날이 갈수록 기이해져 갔는데 부인이 정성껏 차린 따뜻한 쌀밥과 된장국은 거의 입에 대지 않고 차갑게 식은 음식이나 날 것만을 찾았습니다. 하루는 부인이 몸보신을 위해 마늘과 파를 듬뿍 넣고 닭백숙을 끓여내갔는데 김선비는 밥상을 받자마자 코를 감싸쥐며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부인 내 속이 좋지 않다 하지 않았소. 이런 역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어찌 먹으란 말이오. 그는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화를 버럭 내며 밥상을 밀어버렸고 그릇이 깨지고 국물이 쏟아지자 부인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사색이 되어 바닥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마늘과 파는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음식이건만 이를 독약처럼 여기는 남편의 모습은 부인에게 큰 충격과 의구심을 남겼습니다. 박노인은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는 부인을 도우며 심각한 표정으로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아씨, 예로부터 산 사람은 마늘 냄새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짐승이나 헛것들이나 싫어하는 법이지요. 제발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박노인의 눈빛은 간절하다 못해 애원하는 듯 했으나 민씨 부인은 애써 그 말을 무시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불안한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기쁨에 취해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이제는 억지로 감은 눈을 떠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녀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이상한 일은 집안의 가축들에게서 일어났는데 김선비가 돌아온 후로 닭들이 알을 낳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외양간의 소조차 여물을 먹지 않고 밤새 불안하게 발을 구르며 울어댔습니다. 특히 부인이 아끼던 삽살개 복실이는 김선비가 마당에 나설 때마다 꼬리를 감추고 헛간 깊숙이 숨어 벌벌 떨더니 급기야 며칠 전부터는 시름시름 앓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부인은 복실이를 살려보려 약을 먹이고 정성을 쏟았지만 개는 허공을 향해 겁에 질린 눈빛을 보내며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집안을 지키던 영리한 개가 주인을 보고 무서워하다 죽었다는 사실은 민씨 부인의 가슴에 서늘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노인은 죽은 복실이를 뒷산에 묻어주며 눈물을 흘렸고 내려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 늙은 무당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무당 할멈은 박노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차며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그 집에 들어온 것이 사람이냐 귀신이냐. 박노인은 쏘스라치게 놀라 자초지종을 털어놓았고 무당 할멈은 심각한 표정으로 부적 한 장과 붉은 팥이 든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오늘 밤 그자가 잠들거든 이 팥을 문지방에 뿌리고 반응을 보거라. 만약 사람이 아니라면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부인에게도 단단히 이르거라. 정에 이끌려 헛것을 품으면 산 사람의 양기를 다 빼앗기고 결국 둘 다 죽게 된다고 말이다. 그날 밤 박노인은 민씨 부인이 부엌에 있을 때 몰래 다가가 무당 할멈에게 받은 물건들을 보여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씨, 제가 평생 이 댁을 모셨습니다.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멀쩡한 주인 양반을 의심하겠습니까? 오늘 밤 딱 한 번만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나으리가 진짜 사람이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민씨 부인은 팥주머니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시험한다는 죄책감과 정체를 확인하고 싶은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죽은 복실이의 눈망울과 밤마다 느껴지는 섬뜩한 냉기를 떠올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팥주머니를 치마폭에 감추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선비는 여느 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자고 재촉했습니다. 민씨 부인은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짐짓 태연한 척하며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 눕자 그녀는 잠시 물을 떠오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와 문지방 틈새에 박노인이 준 붉은 팥을 몰래 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을 여는 순간 방 안에서 크아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부인이 황급히 들어가 보니 김선비는 문지방 근처에서 무언가에 대인 듯 발을 감싸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십니까? 부인이 다가가려 하자 김선비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부인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방금 문턱에 무엇을 뿌린 게요? 발바닥이 불에 타는 것 같소.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는데 그 표정은 평소에 온화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짐승이 덫에 걸려 발악하는 듯한 흉측한 형상이었습니다. 부인은 너무 놀라 뒷걸음질 쳤고 김선비는 이내 표정을 수습하며 아니요. 내가 잠결에 헛디딘 모양이요. 너무 놀라지 마시오. 라고 급히 둘러댔지만 부인의 눈에는 그가 문지방에 뿌려진 팥을 피해 방구석으로 몸을 피하는 모습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민씨 부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그의 손을 잡아보았는데 손목에는 맥박이 뛰지 않았고 피부는 물먹은 가죽처럼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또한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비친 남편의 그림자가 흐릿하고 희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 사람은 그림자가 뚜렷해야 하건만 그의 그림자는 마치 연기처럼 흩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정녕 저 사람은 내 서방님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부인은 소리 죽여 흐느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정체 모를 존재와 함께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을 불러 은밀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저녁 마을 어르신들과 친척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하게 서방님의 귀환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 것이네. 박노인은 부인의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양기 넘치는 자리에서 정체를 밝히고 만약 그가 헛것이라면 물러가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부인은 또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떠날 때 주고받았던 징표인 옷가락지를 꺼내어 품에 지녔습니다. 잔치 준비로 집안이 분주해지자 김선비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눈치였지만 부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도 없이 지내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어쩔 수 없이 수긍했습니다. 부인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틈틈이 남편의 동태를 살폈는데 그는 낮인데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두운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온다. 시끄러운 산 것들이 온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언어라기보다는 바람소리나 짐승의 울음소리가 섞인 듯한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술상이 차려졌으며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집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고 박노인은 사랑채 주변에 마른 쑥을 태워 연기를 피웠습니다. 쑥 타는 냄새는 잡기를 쫓는 효과가 있다 하여 준비한 것이었는데 연기가 방 쪽으로 흘러들어가자 방 안에서는 콜록거리는 기침소리와 함께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드디어 민씨 부인이 방문을 열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손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시지요. 문이 열리자 방 안의 어둠 속에서 김선비가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고 눈 밑은 떼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급격히 변해버린 그의 모습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마루에 앉았지만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부인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술 한 잔을 올리며 품속에서 옷가락지를 꺼내어 보였습니다. 서방님, 기억나십니까? 떠나시던 날 저에게 주신 이 가락지 말입니다. 짝이 되는 나머지 한쪽은 서방님이 가지고 계시지요. 오늘같이 기쁜 날 그 짝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이는 부인이 준비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김선비가 떠날 때 가져간 옷가락지는 부인의 것과 합치면 하나의 문양이 완성되는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진짜 남편이라면 혹은 남편의 물건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가락지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김선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오는 길에 도적을 만나 잃어버렸소. 내 정신이 없어. 잊고 있었구려. 그는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부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잃어버리셨다고요. 서방님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며 저고리 안쪽 깊은 주머니에 꿰매어 가셨습니다. 도적을 만났다면 옷이 찢어졌을 터인데 돌아오신 날 입고 계시던 옷은 낡긴 했으나 찢어진 곳은 없었습니다. 부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김선비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남편을 의심하여 신문하는 게요. 내가 10년 만에 돌아와 고단하여 기억이 온전치 못하거늘 어찌 이리 매정하게 구는 것이오. 그가 소리치자 갑자기 마당의 횃불이 일제히 꺼질 듯 흔들렸고 어디선가 불어온 찬바람이 사람들의 옷자락을 휘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민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남편은 아무리 기억을 잃어도 나와의 약속을 잊을 뿐이 아니며 마늘 냄새를 싫어하지도 개의 죽음을 모른 척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왜 죽은 내 서방님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 나를 현혹하는 것입니까? 부인의 외침에 김선비의 표정이 기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질 듯 올라가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그 모습은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형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이 준비해둔 팥바가지를 들고 뛰어들며 김선비를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이 요망한 것 썩 물러가라. 붉은 파달들이 김선비의 몸에 닿자 타닥타닥 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크악! 뜨겁다 김선비. 아니 김선비의 형상을 한 존재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민씨 부인은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10년을 기다려온 사랑이 무참히 깨지는 소리이자 잔인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괴물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톱은 날카롭게 길어져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먼 길을 왔는데.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민씨 부인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박노인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괴물의 힘에 밀려 나가 떨어졌습니다. 부인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보다는 연민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괴물은 부인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그의 손이 부인의 목을 조를 듯 올라갔으나 부인의 맑고 슬픈 눈동자와 마주치자 멈칫하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서방님은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신 게지요. 그 말에 괴물의 얼굴에서 흉포한 기운이 잠시 사그라들고 김선비의 슬픈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이제 모든 껍데기가 벗겨지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민씨 부인의 떨리는 물음에 마당을 감돌던 살벌한 기운이 일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고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던 존재는 붉게 타오르던 눈빛을 거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을 해칠 듯 날카롭게 세웠던 손톱이 서서히 줄어들더니 다시금 민씨 부인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편 김선비의 뽀얗고 고운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소리는 산골짜기를 스치는 바람소리처럼 스산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인 당신의 눈은 속일 수가 없구려. 10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정인의 눈을 어찌 내 얕은 재주로 가릴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짐승의 것이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살아있는 김선비의 목소리도 아닌 먼 곳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공허했습니다. 그 존재는 천천히 뒷걸음질쳐 마루 끝에 걸터 앉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여 박노인조차 들고 있던 몽둥이를 슬그머니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초지종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자신은 본래 이 능속을 뒷산 깊은 굴에 사는 묵은 여우라고 밝혔습니다. 1000년을 살며 도를 닦아 사람의 형상을 흉내낼 수는 있었으나 인간의 따뜻한 정과 온기는 가질 수 없어 늘 추위와 외로움 속에 떨며 살아왔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산짐승을 잡아먹으며 연명하던 그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산 아래 마을에서 비치는 붉고 따스한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으니 그것이 바로 민씨 부인이 매일 밤 대문 앞에 내걸었던
청사초롱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참으로 기이하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꺼지지 않고 눈보라가 쳐도 식지 않는 그 온기가 차가운 내 굴속까지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여우는 부인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매일 밤 그 불빛을 바라보다 보니 그 불을 밝히는 여인의 지극한 정성에 마음이 동하였고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는 사내가 누구인지 궁금하여 10년 전 죽은 김선비의 넋을 찾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휩쓸려 바위 틈에 갇힌 채 죽어간 김선비의 마지막 기억을 읽어내어 그의 모습과 말투를 흉내내어 부인 곁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 따뜻한 불빛 곁에서 잠시 몸을 녹이고 갈 생각이었으나 부인의 지극한 사랑과 맛있는 음식, 따뜻한 아랫목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그만 자신이 요물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눌러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민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으나 한편으로는 10년 동안 밤마다 켰던 그 등불이 헛되지 않아 산짐승의 마음조차 움직였다는 사실에 기막힌 회한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서방님은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말이군요. 부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려 나왔습니다.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낡고 녹슨 엽전 꾸러미와 썩지 않은 옷가락지 반쪽을 꺼내어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김선비가 떠날 때 챙겨갔던 노잣돈과 부인이 찾던 바로 그 가락지였습니다. 서방님의 시신은 심리박 낭떠러지 아래 큰 소나무 뿌리 틈에 걸려 있습니다. 물살이 새어 아무도 찾지 못한 곳이나 이제는 물이 말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여우는 김선비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부인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씨 부인은 아이고 서방님 차디찬 물속에서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하며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그 애절한 울음소리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고 박노인은 주인의 유품을 부여잡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그 슬픔은 공포가 아닌 진정한 이별을 위한 애도였습니다. 여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고치며 부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 잠시나마 당신의 서방 노릇을 하며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비록 거짓이었으나 당신이 끓여준 국은 내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따뜻했습니다. 부디 이제는 그만 기다림을 내려놓고 그 지독한 등불도 끄고 편히 주무시오.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소. 여우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리는 듯 하더니 이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며 김선비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꼬리가 9개 달린 하얀 여우의 희미한 잔상이 밤안개 속으로 스며들며 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우가 사라진 뒤에도 민씨 부인은 한참이나 멍하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다가와 부인을 부축하여 방으로 모셨는데 부인은 탈진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손에 쥔 옷가락지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은 서둘러 마을 장정들을 모아 횃불을 밝히고 여우가 일러준 장소로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주인의 시신을 수습하여 편안한 곳에 모시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촌장 어른은 여우가 해코지하지 않고 물러간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이는 부인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짐승마저 교화시킨 덕분이다. 라며 혀를 찼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노인과 마을 사람들은 여우가 말한 낭떠러지 아래에서 백골이 된 김선비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옷은 다 사가버렸지만 뼈 사이에 끼어있는 옷가락지 반쪽과 부통은 그대로 남아있어 김선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주인의 유골을 수습하여 흰천에 싸서 안고 돌아오며 나으리 이제야 집으로 모십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라며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여를 메고 돌아오는 길에 노잣돈을 뿌리며 김선비의 넋을 위로했고 능소골 골짜기에는 구슬픈 상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씨 부인은 돌아온 남편의 유골을 받아들고 오열하다가 실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이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유골을 양지바른 선산에 묻어주고 평생을 바쳐 지켰던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장례는 마을 전체가 나서서 성대하게 치러졌고
사람들은 민 씨 부인의 열려 정신을 기리며 비석을 세워주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그저 남편이 편히 쉴 곳이 생긴 것만으로 족하다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민 씨 부인의 집에서는 국판 대신 조촐한 씻김국 같은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던 요물의 냉기를 걷어내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붉은 팥 시루떡을 찌고 따뜻한 고기 국밥을 끓여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박노인은 마당 구석구석에 소금을 뿌리며 부정을 씻어냈고 안악들은 부인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다 잊고 훌훌 털어버리게. 산 사람은 살아야지. 부인은 패쑥해진 얼굴로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기다림의 압박감과 정체 모를 불안감은 사라지고 대신 비온 뒤의 땅처럼 단단하고 차분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민 씨 부인은 습관처럼 대문 앞으로 나갔다가 등불을 걸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름이 가득 찬 호롱을 닦아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길을 잃지 않고 잘 찾아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오늘은 불을 끄고 편히 쉬겠습니다. 부인은 방으로 돌아와 남편의 위패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향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천장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여우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끓여준 국은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따뜻했습니다. 비록 요물이었지만 그 또한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던 외로운 존재였음을 깨닫자 부인의 마음속에 있던 공포와 원망도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남은 밥과 나물을 바가지에 담아 대문 바그슥한 곳에 슬그머니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배가 고파 다시 찾아올지 모를 혹은 산속에서 떨고 있을 그 외로운 짐승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박노인은 사랑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씨 마음 씀씀이는 부처님도 감동하실 게야. 그는 오랜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웠습니다. 지난 며칠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느라 굳었던 어깨와 허리가 이제야 풀리는 듯했습니다. 집안을 맴돌던 퀴퀴한 냄새도 사라지고 대신 구수한 밥 냄새와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환하게 비쳐 들어왔는데 그 빛은 차갑지 않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민 씨 부인은 자리에 누워 텅 빈 옆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지만 지난 며칠간 겪었던 기이한 일들이 마치 남편이 자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보내준 작별 인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묶어두고 있던 기다림의 굴레를 끊어주기 위해 하늘의 여우를 빌려 남편의 형상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부인은 눈을 감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문 밖의 나뭇가지들을 흔들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이 내는 평범한 바람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민 씨 부인의 집, 기와 지붕 위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꺼진 등불 대신 달빛이 그 자리를 채우며 이 집의 긴 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될 시간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날 밤은 각자의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민 씨 부인의 집 대문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이웃들은 드디어 망부석이 짐을 내려놓았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능소골의 밤은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 속으로 잠겨들었고 전설처럼 내려오던 과부의 기다림 이야기는 이제 슬프지만 아름다운 결말로 매듭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 다음날 아침 찾아올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능소골에 내리쬐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눈부셨습니다. 지난밤에 기이했던 소동과 슬픔을 씻어내기라도 하듯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으며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녹아내리는 물방울이 영롱한 빛을 튕겨내고 있었습니다. 민 씨 부인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대문으로 달려나가지 않고 이불 속에서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가만히 느껴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사라진 듯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한 응어리도 봄눈 녹듯 사라져 평온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아 텅 빈 방 안을 둘러보았는데 비록 남편은 없지만 남편의 혼이 편안히 떠났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부인이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오자 마당을 쓸고 있던 박 노인이 환한 얼굴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씨, 간밤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 공기가 참으로 상쾌합니다. 박 노인의 목소리에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활기가 넘쳤고 그의 빗자루질 소리는 경쾌한 박자를 타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그래요. 노인장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날을 맞아야지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았는데 그것은 고난을 함께 겪어낸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쌓여있던 눈도 햇볕을 받아 스르르 녹아내리며 흙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죽은 감나무 가지 위에는 까치 한 쌍이 날아와 반가운 소식을 전하듯 깍깍 울어댔습니다. 아침밥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간 민씨 부인은 쌀독을 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이 돌아오면 해먹이려고 아끼고 또 아꼈던 뱁살이었지만 이제는 자신과 박노인 그리고 고마운 이웃들을 위해 넉넉히 퍼담았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여우가 남기고 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서글픔이 아니라 삶을 긍정하는 따뜻한 조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밥을 안치자 구수한 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는데 그 냄새는 헛된 기다림의 냄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활기찬 생명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도마질 소리도 크게 내며 된장찌개를 끓이고 묵은 나물을 고소한 참기름에 묻혀내며 부엌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씩 민씨 부인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각자 집에서 챙겨온 귀한 반찬이나 떡, 과일들을 하나씩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인 얼굴색이 아주 좋아졌네. 그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아. 옆집 쌀집 아줌마가 부인의 손을 잡으며 덕담을 건넸고 뒷집 칠성내도 호박전이 담긴 채반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귀신이 나온다며 꺼리던 발길이었지만 이제는 슬픔을 이겨낸 부인을 위로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을 전체가 나선 것입니다. 부인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제는 눈물 대신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안 그래도 점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드십시다. 사랑채의 박노인은 마을 장정들과 함께 그동안 방치되었던 집안 곳곳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의 형상을 한 여우가 머물며 남겼던 음습한 기운을 없애기 위해 사랑방의 도배를 새로 하고 낡은 문풍지도 빳빳한 새 창호지로 갈아붙였습니다. 장정들은 박노인, 이제 고생 끝났네. 자네도 허리 좀 펴고 살게나 하며 농담을 던졌고 박노인은 암 그렇고 말고 우리 아씨가 웃으시니 나도 살 것 같네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망치질 소리와 톱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집은 10년 동안의 정적을 깨고 활기찬 삶의 터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 걸려있던 낡은 청사초롱 지지대도 말끔히 치워버렸는데 그 자리에는 대신 튼튼한 솥대 하나를 세워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기로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당에 멍석을 깔고 큰 상이 차려졌습니다. 민씨 부인이 정성껏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각종 나물과 전들이 한 상 가득 차려지니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는데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상 위로 정겨운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김선비도 저 세상에서 이 모습을 보면 흐뭇해할 게야. 부인이 이렇게 씩씩하게 사는 걸 원했을 테니까. 촌장 어른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민씨 부인은 남편의 몫으로 밥 한 그릇을 따로 떠서 마루 한쪽에 놓아두며 마음속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저도 이웃들과 함께 잘 살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부인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비단천을 가져와 마을 처녀들에게 술을 놓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기다리며 닦아온 바느질 솜씨가
이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쓰이게 된 것입니다. 부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매화와 모란꽃 문양을 보며 처녀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부인은 마음이 고요해야 바늘땀도 고른 법이란다 하며 인자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친정어머니가 딸을 가르치는 듯 다정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사랑채 쉰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노인은 곰방대에 담배를 눌러 담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기다림의 고통 대신 나눔의 기쁨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박 노인은 대문을 열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문 앞에 산토끼 한 마리와 산머루 다래가 소복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짐작이 간 박노인은 피식 웃으며 그것들을 거두어들였습니다. 허허, 그 녀석 참. 떠나면서도 의리는 지키는구먼. 그것은 아마도 산으로 돌아간 여우가 민씨 부인에게 보내는 감사의 표시이자 자신을 잊지 말라는 작은 투정 같기도 했습니다. 박노인은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인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며 애틋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물이라도 정을 주면 아는 법이지요. 부디 그곳에서는 춥지 않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부인은 산머루를 씻어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 또한 뱃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춥고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민씨 부인의 집 뒷마당에 있는 매화나무에도 어김없이 꽃망울이 터졌는데 올해는 유난히 꽃송이가 크고 향기가 짙었습니다. 부인은 매일 아침 매화나무 아래에 서서 꽃을 감상하며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억은 눈물이 아니라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향기가 되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약속했던 재회는 비록 살아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은 매화 향기가 되어 그녀 곁에 머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비와 벌들이 날아와 춤을 추는 마당은 생명력으로 가득 찼고 부인의 얼굴에도 복숭아빛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씨 부인은 이제 더 이상 청상과부라는 슬픈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능소골의 큰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다툼이 있으면 사람들은 의뢰의 민씨 부인을 찾아와 지혜를 구했고 그녀는 사리 분별, 분명하고 따뜻한 조언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 사랑채는 마을 아이들의 글방이 되어 천자문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고 예전에 김선비가 쓰던 붓과 벼루는 아이들의 손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못다 이룬 학문의 꿈이 아이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민씨 부인은 박노인과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 잡은 봉분에는 잔디가 파릇파릇하게 돋아나 있었고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그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무덤 앞에 술을 따르고 준비해간 음식을 차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보이시나요? 능소골에 봄이 왔습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으니 염려 마세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 덕분에 남은 생을 따뜻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부인의 옷자락을 살며시 흔들고 지나갔는데 마치 남편이 고맙소 부인하고 속삭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씨 부인은 마을 어귀에서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붉은 등불이 켜져 있을 대문 앞은 어둑어둑했지만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어 전혀 쓸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굴뚝에서는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열린 대문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풍경은 기다림의 공간이 아니라 안식의 공간으로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풍경을 눈에 담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민씨 부인은 안방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었고 풀벌레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박노인도 사랑방에서 일찌감치 코를 골며 단잠에 빠진 듯했습니다. 부인은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10년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길고 고단했던 기다림의 끝에 찾아온 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채움이었음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임을 깨달으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번졌고
눈꺼풀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